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그간 지속 신고가를 경신했던 다우는 좀 빠지고요. 나스닥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나스닥이 반등했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테슬라 투자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엔비디아가 강력하게 투자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3년 안에 외과 의사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인지 짐작이 가는데 이 점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초 미국장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제 화요일장에서는 다우지수와 러셀 2000이 강력했습니다. 다우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 러셀 2000, 즉 중소형주도 1.36%나 화요일장에 올라섰어요. 하지만 금일 수요일장 반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간 강력했던 다우는 1%대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었고 중소형주도 좋지 않았어요. 다만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힘을 냈습니다. 물론 그 상승폭은 크진 않았습니다. 금일 발표되었던 매크로 지표 역시 좀 혼조세였어요. 서비스 PMI는 54.4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최근 미국 GDP도 잘 나왔었죠. 하지만 고용 상황은 탐탁지가 않아요.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를 항해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매크로 지표가 혼조세여서 그런지 오늘 장도 혼조세이긴 했어요. 하지만 10년물 국채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속 신고가를 경시하던 다우는 오늘 브레이크가 걸렸고요. 나스닥이 좀 더 힘을 내려고 했지만 다우라는 형님이 오늘 1%대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면서 나스닥도 그렇게 큰 힘은 내지 못했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 자, 어쨌든 다우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만큼 나스닥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연초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제 강했던 중소형주는 오늘 약세를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약했던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는 오늘 강세를 보여주었어요. 자, 전주 금요일장에 1월 2일장이 올해 시작을 하면서 최근 일주일 정도 주가 흐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연초에 강한 주식들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올해 내내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역시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16%나 최근 일주일 동안 오르면서 여전히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 쪽도 괜찮아요. 최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가 되기도 했는데 방산이라든지 관련된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헬스케어가 연초에 괜찮아요. 헬스케어 쪽 특히 릴라이릴리 같은 기업들은 올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작년 연말 신고가를 경신했던 테슬라는 5%대 하락을 보여주면서 쉬어가는 흐름이에요. 자, 어쨌든 최근 장세가 마이크론을 좀 제외하고는 그간 올랐던 주식들은 좀 떨어지고 내렸던 주식들은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보이고 있어요. 테슬라 역시도 연초에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연말에 지금보다는 좋은 모습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인 테슬라 주가 움직임은 연초에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테슬라 실적이 발표된 1월 28일을 분기점으로 해서 주가의 단기적 향방이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도량이 좀 낮게 나온 만큼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못할 거예요. 자, 하지만 이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올해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겠죠. 역시나 어닝콜이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이틀 연속 지금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하락세를 최근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나 CES에서 젠슨왕의 자율주행 시스템 발표 바로 알파마요 발표 때문에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지 테슬라는 테슬라 자체적인 기업 발전에만 초점을 두시고 투자를 이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1월 2일 인도량을 발표를 했을 때 아트란 TV에서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4분기 인도량을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꼭 알람 설정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인도량은 보수적이었던 이 컨센서스도 하회를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에너지 실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컨센서스였던 13.4GWh도 초과하는 14.2GWh나 나왔습니다. 14.2GWh가 나왔다라는 건 미국 캘리포니아 레스트럭 공장은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 상하이 메가팩 공장 역시 한 절반 수준까지 램프업이 됐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어쨌든 인도량이 빠진 만큼 이 4분기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두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에너지 실적에 이러한 급성장을 보고 있으면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챗GPT 모먼트를 통해서 실적이 급성장을 했듯이 테슬라 메가팩 쪽에서도, 그러니까 에너지 실적에서도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의 메가팩 실적은 2021년 4기가와트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벌써 약 한 4년 만에 매출액이 11배나 늘었어요. 현재 테슬라는 전 세계 ESS 사업에 있어서 마켓 쉐어를 20% 가까이 가져가고 있고, 이는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계속해서 너도 나도 이국가 저국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지속 일어나고 있죠. 이에 따라서 ESS 메가팩 사업도 더욱더 커질 전망이에요. AI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쉬지 않고 안정적으로 돌리려면 이러한 ESS 메가팩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수입니다. 자, 우리가 먼 길을 장시간 떠날 때 핸드폰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듯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오늘의 주제가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테슬라 투자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FSD의 대항마라고 볼 수 있는 알파 마요를 엔비디아가 출시를 했습니다. 일단 비슷한 엔드투엔드 방식이긴 해요. 여기 보면 많은 카메라들이 있는데 이 카메라들을 통해서 인간처럼 차량 밖 외부 상황을 인지를 하고 이에 따른 판단을 한다라는 것은 동일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떠한 코딩에 의해서, 어떠한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자율주행이 되는 게 아니라요, 실제 주행 데이터 그리고 가상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AI가 학습을 하고 운전법을 배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하지만 큰 방향성은 다릅니다. 테슬라는 정말 사람의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율주행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는 일단 라이다와 같은 센서도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보여주는 영상을 보면 극명한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현재 자율주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분에 따르면은 여기 코오퍼레이티브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과 협업을 한다라는 뜻이죠. 자,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사람이 손을 대면은 자율주행이 멈춰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지속이 되죠. 손을 댔다가 뗐는데 계속해서 자율주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 영상이 주고 있는 엔비디아의 의도는 정확합니다. 자, 엔비디아는 어디까지나 벤처와 같은 레거시 카메이커에 맞추어서 ADAS, 즉 주행 보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 보이는 이분이 엔비디아 관계자 같은데 이 테슬라와의 다른 점을 강조를 하고 있죠. 테슬라는 FSD를 켰는데 스티어링 휠, 즉 핸들을 만지게 되면 자율주행이 끝납니다. 본인이 완전히 수동 운전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엔비디아의 알파 마요는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계속해서 자율주행이 끊기지 않고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뭔가 이 점을 장점으로 내세운 것 같지만 방향성이 정말 크게 다른 것이죠. 테슬라는 넌 빠져, 내가 다 할게.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을 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보택시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레거시 카메이커의 니즈에 맞춰져 있죠. 어디까지나 주행 보조 장치에 머무르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엔비디아 역시 내년인 2027년까지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는 했는데요. 자, 이것 역시 굉장히 느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에 출시를 했고요. 올해 4월부터 사이버캡이 대량 양산이 되기 시작하면 엔비디아는 굉장히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물론 엔비디아는 어디까지나 테슬라를 제외한 레거시 카메이커에게 알파 마요를 통해서 칩을 판매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게 있어서 굉장히 남는 장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규모와 시기 차이 때문에 테슬라와의 경쟁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 하지만 엔비디아가 이렇게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벤츠뿐만이 아니겠죠. 토요타라든지 현대라든지 계속해서 이 자율주행 사업, 로보택시 사업에 뛰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고, 자, 이에 따라서 테슬라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도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엔비디아가 알파 마요를 발표했다라고 해서 테슬라에게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플러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미국에서 나왔죠. 미국 하원에서 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셀프 드라이브 액트예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공동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초당적 법안이에요. 그 법안의 목적은 자율주행 차량 전국적 배포를 위한 연방 프레임워크 마련이에요.
자, 불과 다음 주면은 열립니다. 자, 이렇게 캘리포니아든 텍사스든 따로따로 자율주행 법안을 가지고 있으면 중국에 뒤처질 거라는 자각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당적 법안이에요. 현재 인간의 조작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차량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라고 합니다. 2,500대라고 해요. 딱 이 숫자가 보면 웨이모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로보택시 수량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를 일단은 9만 대까지 늘린다라고 합니다. 9만 대면 어쨌든 올해 테슬라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낮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시작의 숫자로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이 초당적 법안이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캘리포니아든 텍사스든 각 주별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별도의 법률 제정이 금지가 돼요. 자, 그리고 로보택시 제조업체들의 불만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즉 옆에 뭐 사이드미러, 로보택시가 되면 필요가 없죠. 인간이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면 당연히 원가 절감이 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러한 초당적 법안이 작년까지는 반대가 되었었어요.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이 등장을 하게 되면 운송 노동자들의 해고가 우려가 되겠죠. 일단 이렇게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타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 제한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아무튼 1월 13일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하원위원회에서 법안이 발생을 하게 되면 투표를 하겠죠. 하원에서 만들었으니까 하원에서는 당연히 통과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 빠르면 상반기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올해 6월 달에 북중미 월드컵이 있는데 그 전에 완전히 통과가 돼서 월드컵 기간 내 많은 로보택시를 만나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엔비디아는 테슬라를 제외한 기타 카메이커들에게 자율주행 개발의 기회를 줌으로써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있고요. 자, 이에 따라서 이러한 법안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주행에 있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5년에서 6년 앞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옵티머스죠. CES에서 젠슨항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의성 회장도 있었어요. 현대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로보틱스 기술을 뽐냈습니다. 미디어 데이였는데요. 이 로봇캐 사족 보행 로봇이죠. 스팟의 화려한 공연으로 시작을 해서 또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대가 또 보여주었던 영상이 아트라스였어요. 아트라스가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고 차체를 조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50kg짜리도 이렇게 들 수 있고 30kg짜리도 들 수 있고. 자, 절대 현대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도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함께 잘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렇게 차체를 조립하는 건 이미 이에 특화된 로봇팔 로봇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들고 나르는 것은 로봇이 하면 좋겠지만 테슬라에 비해선 좀 아쉬운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테슬라 로봇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으면 이제 정말 공장에 사람이 없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손가락이에요. 인간의 손가락, 즉 손이 워낙 타고나기 때문에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분야들이 있었는데 자,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아트라스와 정말 비교 불가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러한 로봇과 비교했을 때 이 손가락에서도 큰 성능 차이가 있지만 두뇌에서도 큰 성능 차이가 있죠. 아마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오픈 AI라든지 뭐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외부 기업들의 AI를 채택을 할 것이지만 테슬라는 자체적인 AI도 만들어내고 있죠. 자, 일론 머스크가 어제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3년 안에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의사들 중에서도 뭐 가장 고난이도 수술이 외과 수술일 것 같은데 3년 안에 옵티머스가 최고 외과 의사가 될 거라고 합니다. 자, 늦어도 5년 안에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옵티머스의 손이 보입니다. 인간의 손을 똑 닮았죠. 인간과 비슷한 자유도를 뽐내고 있어요. 자, 이런 외과 의사가 정말 무서운 것이 이 모든 로봇은요 공유된 메모리를 통해서 수만 번의 수술 경험을 즉시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인간 외과 의사는 뭐 10년 정도 이상은 뭐 수만 번의 수술을 해야지 아마 옵티머스의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얘기가 있죠. 이제 의대에 가는 것은 사회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소위 의대에 미쳐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정말 세상이 격변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손과 두뇌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이 현대와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테슬라에게 있어서 좋은 투자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쟁사가 출현할 때마다 테슬라 주가는 떨어지겠지만 이제 뭐 2, 3년 뒤면 결과가 판가름 나겠죠. 자, 아무튼 저는 올해도 테슬라 주가가 지금보다는 높은 위치, 아무래도 500불을 넘긴 상황에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현재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좋지 않지만 항상 뭐 1년, 2, 3년 좀 더 길게 보는 습관으로 편안하게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와 엔비디아가 투자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 투자 기회가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만약 이태리의 이 한 방송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2월 달부터 유럽에서 FSD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세일 기간이 2월 달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도 테슬라를 오래 봐왔지만 현재 실적 가치에 비해서는 주가가 거품이 있는 것은 맞아요. 자, 하지만 워낙 파괴적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가 정당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시작이 올해입니다. 이 사이버캡이 올해 4월부터 풀리기 시작하면 테슬라 주가가 거품이라는 사람들의 의견은 이제 점점 사그라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